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사람 말을 알아듣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씨 또한 그 풍경을 닮아 모난 구석 없이 둥글고 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집집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던 그런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끄트머리, 다 허물어져가는 흙담에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건실한 총각이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그 효심만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깊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어머니가 드실 맑은 물을 깃기 위해 동구 밖 우물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씩씩하고 힘이 넘치는지 보는 사람마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칠복이의 직업은 나라님 계시는 궁궐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지만 임금님이 계신 구중궁궐의 담벼락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밤이 되면 창을 들고 궁궐로 출근하여 밤새도록 보초를 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살피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칠복이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무렵에 칠복인의 집에 근심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력이 쇠하여 자리 보존하는 날이 많았던 칠복이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곧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아 칠복이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셨습니다. 칠복이는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밤에는 궁궐에서 파수꾼으로 일하고 낮에는 잠을 줄여가며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오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비싼 약재를 사기는커녕 끼니를 잇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마을 어르신들이 일러준 민간요법에 의지하여 도라지를 캐고 배를 구해 다려드리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쏟아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고 칠복이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찬바람을 맞으며 꼿꼿이 서서 경계를 서야 하는 파수꾼 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낮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산을 타야 하는 칠복이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씩씩하던 걸음걸이는 갈수록 느려졌으며 가끔은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비틀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도하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거나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몰래 부엌에 놓아두기도 했고 지나가던 노인들은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러다가 칠복이 놈이 먼저 쓰러지면 어쩌나 효자도 좋지만 제 몸부터 챙겨야 할 텐데. 사람들의 걱정 어린 수근거림이 마을 우물가에 맴돌았지만 칠복이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궁궐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머리맡에는 목이 마르실 때 드실 수 있도록 숭늉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밤새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문단속 잘하시고 푹 주무세요. 칠복이의 목소리는 짐짓 밝았지만 뒤돌아서는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그날따라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칠복이는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가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 올렸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돌부리 하나에도 휘청거릴 만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하다가도 이내 밀려오는 졸음이 칠복이의 온몸을 휘감으며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칠복이는 익숙한 동작으로 관복을 갖춰 입고 자신이 맡은 구역인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하고 높은 담벼락 아래 서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단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며 추위를 쫓고 있었지만 칠복이는 그 틈에 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창을 잡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료 하나가 칠복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안색이 말이 아니구만. 어디 아픈가 잠시 앉아서 쉬게나. 하지만 칠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뚝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리기 시작했고 칠복이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었지만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칠복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온몸을 녹여야만 했습니다. 하늘에는 금음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집에 계신 어머니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실지 아궁이에 불기운이 식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시밤 11시,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궁궐 안팎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파수꾼들도 하나둘씩 말수가 줄어들고 꾸벅꾸벅 조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눈을 부릅떴지만 며칠 동안 쌓인 피로는 칠복이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있는 것인지 꿈속을 걷는 것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정신 차려야 해. 칠복이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지만 머리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창을 쥔 손에 힘이 빠져 자칫하면 창을 떨어뜨릴 뻔한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1분이 지나면 다시 눈꺼풀이 청은망은 내려앉았습니다. 칠복이의 머릿속에는 따뜻한 아랫목과 어머니의 포근한 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같은 환영들이 둥둥 떠다니며 그를 꿈나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서 있던 후문 쪽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진 곳이라 더욱더 적막했습니다.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도깨비처럼 춤을 추며 칠보기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궁궐을 지키는 파수꾼인지 아니면 깊은 산속을 헤매는 나그네인지 혼동될 정도로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지나가며 말이라도 걸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날따라 순찰을 도는 관리조차 보이지 않아 칠보기는 고독과 졸음이라는 두 가지 적과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축시 새벽 1시 3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으로 접어들었고 주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칠보기는 몸을 웅크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가슴을 펴고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느라 온 산을 헤집고 다녔던 낮의 고된 노동이 이제야 뼈마디 하나하나를 쑤시게 만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칠보기는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졸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칠보기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습니다. 그 비릿한 맛이 잠시나마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솜이불 같은 졸음이 다시금 칠보기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고 칠보기의 의식은 서서히 그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칠보기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께서 요즘 들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국정을 걱정하시다가 불시에 도성과 궁궐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호위무사 몇 명만을 대동하고 화려한 의복 대신 평범한 관리의 복장으로 위장하여 궁궐 곳곳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파수꾼들은 평소처럼 느슨하게 경계를 서고 있거나 심지어는 몰래 술을 마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호위무사들이 앞서서 길을 살피고 임금님은 그 뒤를 따르며 파수꾼들의 근무 태도를 매섭게 살피셨습니다. 조는 작아 보이면 혀를 차며 이름을 적어두게 하셨고 잡담을 나누는 자들을 보면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이리도 해이해서야 어찌 백성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느냐. 임금님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낮게 흩어졌습니다. 임금님의 발길은 점점 칠보기가 서 있는 후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경계가 소홀하기 쉬운 곳이었기에 임금님은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셨습니다. 저만치 칠보기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듯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개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보기는 바로 그때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칠보기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칠보기는 춥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봄날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을 지팡이 삼아 몸을 기대고 고개를 가슴에 파묻은 채 깊은 잠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며 하얀 입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정적만이 흐르고 멀리서 다가오는 임금님 일행의 발자국 소리만이 눈 밟는 소리처럼 사그락사그락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칠보기가 서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호위무사가 먼저 칠보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임금님께 눈짓을 보냈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이 굳어지며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을 지키는 자가 저리 태평하게 잠을 자다니. 임금님은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칠보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는데 아마도 꿈속에서 어머니의 병이 다 나은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임금님은 잠시 칠복이의 앳된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호위무색에 명하셨습니다. 저자를 깨우거라. 나의 호통이 저자의 단잠보다 무서울 것이다. 이것은 칠복이에게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서막이자 그의 운명을 바꿀 기막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의 닭들이 회를 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 칠복이네. 집 아궁이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던 어머니는 불길한 꿈이라도 꾸셨는지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셨습니다. 칠복아, 우리 칠복아. 어머니의 잠꼬대가 허공에 흩어졌지만 칠복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도성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임금님의 섯을 퍼런 눈빛 아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칠복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파수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새벽 안개가 자욱한 몽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궁궐을 지키느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지만 집에서 홀로 기다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걸음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칠복이는 젖은 집신을 벗어놓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을 맵게 했지만 칠복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가 드실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물에 불리고 정성껏 갈아 끓이는 동안 칠복이의 고개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떨어지며 졸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부뚜막에 기대어 잠깐 조는 그 짧은 순간이 칠복이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리면 칠복이는 화들짝 놀라 잠을 깨고 서둘러 미음 그릇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열에 시달려 퀭한 눈으로 아들을 맞이했고 칠복이는 그런 어머니의 야윈 손을 주무르며 죄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미 걱정은 말고 너라도 좀 눈을 붙여라.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사느냐. 어머니의 애타는 당부에도 칠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했기에 잠을 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건강보다 어머니의 약값이 더 급했기에 피로가 누적된 몸을 이끌고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의 효심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복이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저 총각 얼굴 좀 봐. 반쪽이 다 되었네. 저러다 큰일 치르지. 암만 효자라도 사람 몸이 쇠나 돌도 아닌데 어찌 저리 버티나 몰라. 마을 어르신들도 혀를 차며 칠복이에게 먹을 것을 쥐어주곤 했지만 칠복이의 근본적인 고단함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험한 산길을 오르며 도라지와 더덕을 캐고 운이 좋으면 산삼이라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귀한 약초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대기소에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상관들의 표정도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칠복이를 붙잡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임금님께서 요즘 밤마다 잠행을 나오신다네. 경비가 허술한 자는 그 자리에서 엄벌에 처하신다는구만. 칠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쏟아지는 잠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임금님의 불시 점검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파수꾼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임금님이 평민 복장을 하고 담을 넘어오셨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줘는 병사의 수염을 자르고 가셨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들이었지만 그만큼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임금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칠보기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창을 고쳐 잡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 따먹기나 하며 시간을 보냈을 대기 시간에도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칠보기를 유독 아끼는 고참 파수꾼인 박노인이 칠보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궁궐에서 평생을 보낸 베테랑으로 파수꾼들 사이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칠보기의 퀭한 눈과 창백한 안색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보가 내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은 안다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임금님의 눈은 매보다 날카롭고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걸 명심해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헝겊에 싼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칠보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배가 고프면 잠이 더 오는 법이다. 그리고 오늘 밤은 특히 더 춥다 하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내 듣자 하니 어젯밤에는 서쪽 문을 지키던 녀석이 졸다가 걸려서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더구나. 칠보기는 박노인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주먹밥이 아니라 박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칠보기의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뚝 떨어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칠보기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조언대로 배를 채우긴 했지만 따뜻한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자 오히려 노곤함이 밀려와 졸음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려가며 졸음을 쫓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눈꺼풀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꾸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안 돼. 어머니 약값을 벌어야 해. 쫓겨나면 끝장이야. 칠보기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버텼습니다. 박노인은 순찰을 돌며 틈틈이 칠보기 쪽을 살폈습니다. 멀리서도 칠보기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자 박노인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녀석 효심이 갸륵한 건 알겠는데 이러다 제명에 못 살지. 임금님이 하필 이럴 때 순찰을 강화하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노인은 자신이 대신 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격한 근무 수칙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칠보기가 무사히 오늘 밤을 넘기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궁궐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칠보기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창을 짚고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흐려지더니 어머니의 얼굴로 변했다가 다시 무서운 호랑이의 얼굴로 변하며 칠보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극도의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칠보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기만 했습니다. 발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손가락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내전 깊은 곳에서는 임금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나라실로 근심이 많았던 임금님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궐 경비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날이 차니 병사들이 더욱 움츠러들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적들이 틈을 노리는 법이지. 임금님은 나직이 혼잣말을 하시며 호위 무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더 은밀한 곳을 둘러보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받든 호위 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화려한 용포를 벗고 수수한 선비 차림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임금님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 일행은 마치 밤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내전을 빠져나와 궁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감았지만 누구 하나 추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보기가 서 있는 후문 쪽은 궁궐에서도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늘이 져서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올 것처럼 음산했습니다. 칠보기는 두려움과 졸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댕그랑거리며 정적을 깼지만 그것은 칠보기의 잠을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칠보기의 머리는 점점 앞으로 쏠렸고 무릎은 꺾일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반쯤 꿈날에 가 있었고 입에서는 앓는 소리 같은 잠꼬대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구역에서 칠보기 쪽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소리쳐 깨울 수도 없고 자리를 비우고 갈 수도 없었기에 애만 태웠습니다. 칠보가 제발 정신 차려라. 오늘따라 느낌이 좋지 않단 말이다. 박노인의 불길한 예감은 종종 현실이 되곤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파수꾼 생활을 하며 동물적인 감각을 익혔는데 오늘 밤 공기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단순한 추위가 아닌 살기, 샤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부디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임금님이 오늘 밤만은 편안히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칠보기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일행은 남문을 지나 서문을 거쳐 드디어 칠보기가 있는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호위무사가 앞서가며 길을 살피고 임금님이 뒤따르는 대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눈짓과 손짓으로만 의사소통하며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민가의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이제 완전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뇌는 칠보기에게 강제로 셧다운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에 몸을 기댄 채 서서 자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히 서서 경계를 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깊은 잠의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칠보기는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캤고 그 산삼을 판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생생한 꿈이라 깨고 싶지 않은, 아니 깰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제법 굵은 눈송이들이 칠보기의 어깨와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을 아름답게 덮어주었지만 파수꾼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의 침입을 알아채기 어렵고 추위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칠복이의 눈썹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는 감촉을 꿈속의 꽃이 피라 착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은 다가오는 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첫눈 1호구나. 백성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잠시 감상에 젖으셨지만 곧 다시 냉철한 군주의 눈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파수꾼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호위무색에 손짓하여 그쪽으로 가보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무사들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여 칠복이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횃불이 아닌 은은한 등불 하나가 후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건 순찰대가 아닌데. 설마 박노인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임금님의 행차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반 순찰대는 횃불을 밝게 들고 소리를 내며 다니지만 저렇게 은밀하게 움직이는 불빛은 임금님의 잠행밖에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칠복이를 향해 텔레파시라도 보내듯 간절한 마음을 쏘아보냈습니다. 칠보가 일어나 제발 일어나란 말이야. 칠복이의 곁으로 다가간 호위 무사들은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수꾼이 창을 짚고 서서 자고 있는데 어깨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입가에 미소까지 띄고 자는 모습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사 중 하나가 칠복이를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뒤따라오신 임금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임금님은 흥미롭다는 듯 칠복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허허, 이 추운 날씨에 이토록 깊이 잠들 수 있다니 간이 큰 놈인가 아니면 미련한 놈인가.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칠복이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헬쑥했고 옷은 낡아해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의 행색을 보고 그가 게으름을 피우는 난봉꾼은 아닐 것이라 짐작하셨지만 군법은 엄한 것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잠든 숨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색색. 거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는 칠복이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칠복이는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간 토끼꼴이 되었고 그의 운명은 임금님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칠복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을의 효자 칠복이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눈 내리는 궁궐에 밤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이 위기 상황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궁궐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눈발은 더욱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임금님의 거친 숨소리와 칠복이의 평온한 잠꼬대만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순간 칠복이의 운명을 가를 천둥 같은 호통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칠복이만 모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마치 소미불을 찢어놓은 듯 굵고 탐스럽게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검은 기와지붕 위에도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그리고 칠복이의 낡은 벙거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갔습니다.
밤바람은 눈보라를 몰고 와 휘몰아치며 궁궐의 담장을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군만마의 함성처럼 웅장하면서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칠복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돌부처가 된 것처럼 제자리에 박혀 깊은 잠의 세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각은 현실의 추위를 잊은 지 오래였고 오직 꿈속의 따스한 기운만이 그의 영혼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꿈속 세상은 현실의 차가운 눈보라와는 정반대로 봄햇살이 가득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후원이 아닌 복사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운 피리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꿈속에서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꽃밭 사이를 누비며 어머니에게 드릴 예쁜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홍색 꽃이에요. 칠복이는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꽃을 한 아름 안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꽃밭 저편 정자에서 누군가가 칠복이를 향해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옷을 입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홀린 듯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노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인자함은 실로 대단하여 칠복이는 저절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네 효심이 하늘에 닿아 내 마음까지 울리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그윽했습니다. 꿈속의 노인은 칠복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선대 왕이니라. 지금의 임금이 내 아들인데 나라를 다스리느라 밤잠을 설치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이렇게 내려와 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구나. 칠복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대 왕이라니 이미 돌아가신 전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황송함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용안을 뵙다니요. 하지만 꿈속의 선대왕은 껄껄 웃으시며 칠복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죄라니 당치도 않다. 너같이 충직하고 효성 깊은 백성이 있어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부디 내 아들을 지금의 임금을 잘 보필해 다오. 그 아이가 성군이 되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네가 곁에서 지켜주어야 한다. 선대왕의 당부는 간곡하고도 절실했습니다. 칠복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전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금상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칠복이는 꿈속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한편 현실의 칠복이 앞에는 살아있는 현재의 임금님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가 꿈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근무 중에 서서 자는 군기를 위반한 한낱 병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옆에 있던 호위무사는 주인의 심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칠복이를 베어버리거나 포박할 기세였습니다. 무사의 눈에는 칠복이가 나라의 녹을 축내는 괘씸한 죄인으로 비쳤고 이 엄동설 안에 임금님을 모시고 나온 고생이 저런 게으른 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손을 들어 호위무사를 제지하셨습니다. 임금님의 시선은 칠복이에 낡아서
구멍이 난 집신과 추위에 터진 발뒤꿈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옷은 얇고 해져서 도저히 이 추위를 막아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 자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여 한 집안의 가장일터 오죽 피곤했으면 저리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을까. 임금님의 마음속에서 군주로서의 엄격함과 백성을 굽어 살피는 어버이로서의 자비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칠복이와 임금님 사이를 하얀 장막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박노인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칠복이 앞에 멈춰 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깨워서 혼을 내시는 게 낫지 저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게 더 무섭구나. 칠복아, 제발 눈 좀 떠라.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칠복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은 눈볼에 묻혀 칠복이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칠복이가 내일 아침이면 차가운 죽음이 되거나 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칠복이의 꿈속으로 돌아가 보면 선대왕은 이제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날이 차니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거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안부나 전해다오. 선대왕은 인자한 미소를 남기고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칠복이는 떠나가는 선대왕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전화가지 마시옵소서 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꿈속에서는 큰 소리였지만 현실에서는 작은 웅얼거림으로 바뀌어 칠복이의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전하, 전하. 임금님은 칠복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잠꼬대를 듣고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분명히 전하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칠복이의 얼굴은 꿈속의 감동으로 인해 상기되어 있었고 감은 눈꼬리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묘한 호기심을 느끼셨습니다. 꿈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임금님의 마음은 분노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파수꾼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와 칠복이의 모자에 쌓여있던 눈뭉치가 툭하고 콧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뭉치의 감촉은 칠복이의 깊은 잠을 깨우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으악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속의 따뜻한 봄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만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이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직 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칠복이의 시야에 바로 코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참 박노인이 깨우러 온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아이고 박어르신, 제가 깜빡 졸았나 봅니다. 칠복이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용문양의 흉배와 무엇보다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린 그 눈빛은 칠복이가 평생 한 번이라도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임금님이다. 임금님이 왜 여기에? 칠복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칠보기를 에워싸고 있었고 임금님은 뒷짐을 진 채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리며 붕어처럼 숨을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내 이놈 팔자가 아주 늘어졌구나. 임금님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고 칠보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칠보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칠보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무 중에 그것도 가장 취약한 후문에서 잠을 자다가 하필이면 암행을 나오신 임금님께 딱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곤장 몇 대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칠보기의 머릿속에는 집에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약 한 첩 못 써보고 돌아가시겠구나. 죽음의 공포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칠보기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임금님의 눈빛은 칠보기의 영혼까지 꿰뚫어볼 날카로웠습니다. 호위 무사가 칠보기의 창을 빼앗으며 무릎을 꿇리려 하자 칠보기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칠보기의 뇌리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칠보기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세워두었더니 꿈나라를 지키고 있었더냐. 적군이 코앞까지 와도 모르고 잘 노미로구나. 임금님의 호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해졌고 칠보기는 고개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제 칠보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보였습니다. 임금님의 한마디면 칠보기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기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 아니 적어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칠보기의 뇌리에 방금 전까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대 왕과의 만남, 따뜻한 차, 그리고 당부의 말씀.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그 기억이 칠보기에게 한 가닥 희망의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 꿈에서 선대 왕마마를 배웠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로 배웠단 말이다. 칠보기는 이 기묘한 우연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잘만 한다면 어쩌면 임금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왕을 능멸한 죄까지 더해져 더 끔찍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떨리는 손을 모아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칠보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처분만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고 등을 돌리려 하셨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끌어내어 의금부로 넘겨라.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이 칠보기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보기가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전하소인 할 말이 있사옵니다. 칠보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보기를 바라보셨습니다. 할 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구차한 변명이라도 늘어놓겠다는 것이냐? 임금님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용기를 짜내었습니다. 주변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고 눈 내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미쳤나 보구나. 그냥 잘못했다고 빌 것이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박노인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목을 축였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그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 기막힌 순간, 칠복이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비굴하고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본 사람의 몽롱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임금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불경하다는 것도 잊은 채 임금님의 용안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마치 방금 꿈속에서 본 선대왕의 얼굴과 지금의 임금님의 얼굴을 겹쳐보려는 듯 말입니다. 전하소인은 잠을 잔 것이 아니옵니다. 칠복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임금님을 더욱 어이없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지 않았다. 내 눈이 온기구멍인 줄 아느냐. 임금님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과 꿈, 그리고 약간의 기지가 섞인 그 이야기는 과연 얼음장 같은 임금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칠복이의 입술이 다시 한번 달싹거리며 밤하늘에 울려 퍼질 운명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전설로 남을 파수꾼의 기지가 발휘될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외침은 눈보라치는 궁궐의 밤하늘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인은 잠을 잔 것이 아니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가장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칠복이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 앞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잠을 자다 들킨 주제에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다니, 이는 능멸죄에 해당하여 당장 목을 베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이미 칼을 반쯤 뽑아들고 임금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살기를 띤 그들의 눈빛은 칠복이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복이의 심장은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지만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다. 내 놈이 지금 내 눈이 멀었다고 조롱하는 것이냐. 임금님의 호통이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겨울 천둥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칠복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소인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소인은 육신의 눈은 감고 있었으나 영혼의 눈은 뜨고 선대왕 마마를 뵙고 있었사옵니다. 선대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임금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임금님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선대왕 마마를 뵙고 있었다고 네가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구나. 임금님은 짐짓 더 화를 내는 척하셨지만 내심으로는 이 당돌한 파수꾼이 무슨 이야기를 꾸며낼지 궁금해지셨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국정을 고민하던 임금님에게 아버지인 선대왕은 늘 그리움과 존경의 대상이자 마음의 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손짓으로 호위 무사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만약 네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면 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칠복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머릿속에 정리해둔 아니 방금 꿈에서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추위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찰나 눈앞에 찬란한 광채가 비치더니 선대왕 마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마께서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인자하신 미소를 띠고 계셨으며 옥체를 감싼 용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꿈속에서 본 선대왕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묘사가 제법 구체적이고 실제 모습과 흡사하여 임금님은 속으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놈이 아버님을 뵌 적이 없었을 텐데 어찌 이리 자세히 안단 말인가. 임금님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며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선대왕 마마께서는 소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 아들이 밤잠을 설치며 나라 걱정을 하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더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특하나 옥체를 상하면 아니 되니 네가 곁에서 잘 지켜주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칠복이의 꿈속에서 선대왕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칠복이는 임금님의 효심을 자극하기 위해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홀로 괴로워하던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임금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때다 싶어 결정적인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예 전하, 소인이 선대왕 마마께 여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군이 되실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전해 올릴까요? 하였더니 선대왕 마마께서 껄껄 웃으시며 그래,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같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면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칠복이의 말은 임금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즉위 초기의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임금님에게 아버지의 인정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선대왕 마마와의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송하여 소인은 꿈속에서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려 할 때 소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전하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이 굳어 있었던 것이옵니다. 소인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선대왕 마마와의 아련이 끝나지 않아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렸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으니 이제 처분은 하늘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멀리서 지켜보던 박노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저런 맹랑한 거짓말을 임금님이 믿으실 리가 있나. 박노인은 칠복이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두가 임금님의 입에서 떨어질 불호령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임금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유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으시다가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내 이놈 참으로 기가 막힌 놈이로구나. 잠을 자다 걸려놓고는 핑계가 어찌 그리 거창하단 말이냐. 내 살다 너처럼 뻔뻔하고 재치 있는 놈은 처음 보았다. 임금님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기지와 말솜씨가 임금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킨 것입니다. 임금님은 칠복이 앞으로 다가가 직접 그의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 줄은 내 모를 리 없으나 그 거짓말 속에 담긴 내 충심과 효심, 그리고 내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실되게 들리는구나. 만약 내가 너를 벌한다면 나는 내 아버님이 칭찬한 백성을 벌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임금님은 칠복이의 거짓말을 아름다운 거짓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칠복이의 말 속에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임금님을 위로하고 나라의 안녕을 비는 백성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 비상한 재주를 높이 사신 것입니다. 칠복이는 임금님의 따뜻한 손길에 감격하여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엉엉 울며 임금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임금님의 넓은 아량에 대한 감사가 뒤섞여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런 칠복이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호위무색에 명하셨습니다. 여봐라, 이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내 아버님을 꿈에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내게 큰 웃음을 주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임금님은 품속에서 금덩이가 든 작은 주머니 안에 금화가 가득 찬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순찰을 돌며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준비했던 것이었는데 오늘 밤 그 주인공은 칠복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효심이 지극하다 들었는데 노모의 병환을 고치는 데 쓰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졸지 말고 더욱 부지런히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임금님은 엄격하면서도 다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금 항아리를 받아든 칠복이의 손은 감동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묵직한 항아리의 무게는 칠복이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칠복이는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눈도 그쳐가는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임금님과 호위무사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임금님 또한 오늘 밤 칠복이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궁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완전히 사라지자 멀리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10년 감수했다. 박노인은 칠복이의 등을 짝소리나게 때리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동료 파수꾼들도 우르르 몰려나와 칠복이를 둘러쌌습니다. 와, 자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임금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나. 금 항아리라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두가 칠복이의 기지와 행운의 혀를 내둘렀습니다. 칠복이는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금 항아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제가 정말 살았네요. 어머니 약값을 벌었어요. 칠복이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칠복이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칠복이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지 잘 알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내 효성에 감동해서 도우신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라. 박노인은 칠복이에게 조기 퇴근을 권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돌아가며 서줄 테니 너는 이만 들어가 보거라. 이런 날까지 세워두면 우리가 벌 받는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에 칠복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칠복이는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소중한 금 항아리를 품에 안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눈은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칠복이의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칠복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불과 1시각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그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고 눈 밟는 소리는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칠복이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나으실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따뜻한 옷도 입혀 드릴게요. 칠복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네 집 굴뚝에서는 아직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불씨를 살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크고 밝았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아니, 벌써 올 시간이 되었느냐? 오늘은 웬일로 목소리가 그리 좋으냐? 어머니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심하시는 듯했습니다. 칠복이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오늘 밤에 임금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금 항아리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지난밤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칠복이의 흥분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임금님을 뵙고도 살아 돌아오다니. 게다가 이런 큰 상까지. 네가 꿈을 꾼 게 아니고. 어머니는 금 항아리를 만져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임금님께서 제 효심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에요. 칠복이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복이 고생만 하더니 드디어 복을 받았구나. 조상님이 도우셨어.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네 집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칠복이의 재치 있는 한마디가 불러온 기적은 단순히 금 항아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던 한 가정에 희망을 불어넣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바람을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어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날이 밝으면 칠복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온 마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칠복이와 어머니는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며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칠복이가 받은 상으로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 사람들과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게 될지, 그리고 그 후로 칠복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파란만장했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은 칠복이의 인생에 새로운 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햇살이 비치듯
칠복이의 앞날에도 찬란한 햇살이 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마을 온 천지는 눈부신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마다 소복하게 쌓인 흰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조차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칠복이네 집 굴뚝에서는 여느 때보다 힘차고 풍성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아침 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짓는 연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 집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근심의 그림자가 거치고 희망찬 새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가슴 벅찬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칠복이가 간밤에 임금님을 만나 금 항아리를 하사받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칠복이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기운을 감지하고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칠복이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고. 글쎄, 지난밤 꿈에 선대왕 마마를 뵙고 기지를 발휘했다지 뭔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어르신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칠복이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삽시간에 칠복이네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잔칫집 마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찾아온 이웃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지난밤에 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복이가 임금님 앞에서 호통을 듣던 대목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위기를 모면한 대목에서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칠복이가 방 안에서 황금빛이 찬란한 금 항아리를 들고 나오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금은 처음 보네. 칠복이 네가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더니 결국 하늘이 복을 내리신 게야.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의 행운을 시기하기보다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복이는 금 항아리에서 금화 몇 잎을 꺼내 가장 먼저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귀한 약재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오고 산삼과 녹용 등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의원은 칠복이의 정성에 감복하여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진맥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어머니께 올리며 어머니 이제 돈 걱정 마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쓴 약을 마치 꿀물처럼 달게 들이키셨습니다. 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머니가 드실 음식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쌀독에 햅쌀을 가득 채우고 시장에서 싱싱한 소고기와 생선을 사와 매 끼니 풍성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구멍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들어오던 창호지 문은 두꺼운 새 종이로 말끔하게 다시 발랐고 다 해져서 솜이 뭉쳐있던 헌 이불 대신 목화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이불을 장만해드렸습니다. 방바닥은 군부를 넉넉히 지펴 언제나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좋은 약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니 어머니의 병세는 씻은 듯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소리는 잦아들었으며 며칠 지나지 않아 혼자 힘으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칠복이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몰래 밥을 가져다 주고 걱정해주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큰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술과 떡을 넉넉하게 장만하여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가십시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칠복이의 초대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칠복이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 앉았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며 배고픈 아이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칫날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칠복이가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보배 일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양손에 쥐고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칠복이의 어머니도 오랜만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칠복이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칠복이의 효심과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칠복이의 멘토이자 동료인 박노인도 비번을 맞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건강해진 칠복이의 얼굴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허허, 칠복이 자네 얼굴이 이제야 환해졌구먼. 그때 임금님 앞에서 자네가 했던 말은 정말이지 내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이었네. 박노인의 말에 좌중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박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주먹밥과 조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궁궐담을 넘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칠복이가 하사받은 금으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보고를 받고 파한대소하셨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재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음 씀씀이 또한 훌륭한 녀석이로다. 저런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임금님은 그날 밤 칠복이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어 이후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선정향정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칠복이의 작은 거짓말이 나비 효과가 되어 나라 전체에 훈풍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칠복이네 집 마당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궁궐 파수꾼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졸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수꾼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운의 파수꾼이라 부르며 그와 함께 근무를 서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칠복이는 넉넉해진 살림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에게 참한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효자 칠복이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 집안이 줄을 섰지만 칠복이는 평소 어머니를 공경하고 마음씨가 고운 이웃 마을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혼례식 날 칠복이는 신부를 맞이하며 수줍게 웃었고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칠복이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칠복이 또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여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칠복이네 집에는 옥동자 같은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손자를 품에 안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복덩이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 늙은 나이에 호강을 하는구나. 칠복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무둥 태우고 마당을 돌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바르게 성장했고 칠복이 또한
아이에게 늘 정직과 효도를 가르쳤습니다. 칠복이의 집은 사계절 내내 온기가 넘쳤고 그 행복은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져 마을 전체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칠복이가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그날 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랑방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칠복이 할아버지가 곤방대를 물고 옛날에 내가 졸다가 임금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지고 또 전해져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교훈과 함께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따뜻한 믿음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은 황금 항아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속의 그날처럼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칠복이네 집 온돌방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식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둘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칠복이도 편안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낡은 창 대신 손자들의 재롱이 담긴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바람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방 안가득한 평온함이 칠복이의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선대왕 마마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칠복이처럼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들은 모두 저 눈 덮인 들판 아래 묻어두고 내일은 칠복이에게 찾아왔던 행운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 믿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칠복인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포근함 속에서 편안한 쉼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칠복이의 지혜와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자리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